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위원장은 2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의 마이크론이 이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통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이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 미국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이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에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제대로 삼성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마치 리틀 바이든을 보는 듯한데요.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 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D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등극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 2위,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이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이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육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죠. 이 딩쉐샹 부총리와 칭강 외교부장, 진장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고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이 칭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의 정위친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라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이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이 JP모건이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체인 업체 이 스타벅스의 렉스먼 네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네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의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며 이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는 복수의 외교소 시통을 인용해 20일 류징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대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대 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들며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정책으로 나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회장은 사실 4대 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그런 중국이 4대 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으로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이미 3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여기에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의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총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베트남을 완전히 제2의 한국으로 만들어버린 뒤 베트남을 쥐락펴락하며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 번에 지어버리면서 이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원전 가동 국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4일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6개, 건설 중인 원전은 59개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23기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현재 프랑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이 한 개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마무리 지을 경우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더하면 중국의 원전 규모는 더 커집니다. 중국은 원전 45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3개, 건설 계획인 45기를 더하면 총 123기로 원전 1위 국가인 미국을 넘어서게 되죠. 이 중국이 원전을 짓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 엄청난 양의 원전을 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 중국 동부 해안에 몰아서 전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33개 성자치구 직할시 가운데 이 장수, 저장, 푸젠 등 동부 연안 8개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이 내륙 탄광에서 멀어 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이 40여 기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이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동부 연안에만 내주면서 이 지역은 거대한 원전 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피해가 크니 한국의 서해와 맞닿는 곳에 지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루 단층대, 즉 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규모 7.8의 이 탕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루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벨트의 위협 요인이라면 한반도 북쪽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태난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수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둥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이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 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쯔강 유역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5천만 한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자 이 중국이 한국을 짓밟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핵심 원료인 리튬, 중국이 전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해버리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깎아내리며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소금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금은 리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규모도 훨씬 풍부합니다. 이 나트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최근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전지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거의 전체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리튬 이온 전지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이러한 나트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전세계 리튬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전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창사 지역의 중앙남부대학은 전지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사에선 나트륨 전지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20개의 나트륨 전지 공장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나트륨 전지 생산 능력의 약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은 이 소금 배터리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CATL은 나트륨 전지와 리튬 전지를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팩에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합 배터리 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전지의 장점인 저렴한 비용과 날씨 저항력을 리튬 전지의 장점인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 등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대신 마그네슘을 이용한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몇몇 국가의 수급을 의존하는 리튬, 코발트 등 기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들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망한 것이죠.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은 싼데 사실 성능은 더 후졌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금속은 리튬 금속에 비해 약 1.9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직접 음극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일반 전해질은 마그네슘과 반응해 충방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이 부식성이 높은 전해질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이뤄졌으나 값이 비싸고 고압 전극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마그네슘 충방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식성 전해질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상용 전해질과 유사한 성분의 일반적인 전해질을 활용, 고전압 전극을 활용하고 전지 부품의 부식도 최소화시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마그네슘 금속 표면의 계면층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식성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마그네슘 2차 전지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큰일 났죠. 그동안 비싸게 구매한 수많은 리튬 광산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소금 배터리가 한국의 마그네슘 배터리에 밀려 한순간에 국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화재가 나지 않고 밀도가 훨씬 높아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 꿈의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3년 뒤인 2027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이 중국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 배터리인 중국.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이 마그네슘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세계 원전을 싹쓸이하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더해지면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과 미국 연합이 싹쓸이할 수 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을 사업에 끼워주고 반대로 미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한국을 끼워주겠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자 라고 한국에 약속한 바이든.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에 이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1000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이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이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에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이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5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데 이 심각한 기술 결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 에너지 거래소의 집계를 인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이 메가와트 아워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 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그대로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 데 이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의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또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이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UAE 원자력 공사 간의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이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 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이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했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개를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 미국 연합에 이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은 이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ASML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 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의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 테슬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과 열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주일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 1위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2,7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이 광풍 같은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의 테슬라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외신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한국인 팬들이 테슬라 주식을 150억 달러 약 20조 원어치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테슬라 지분은 억만장자 레리 앨리슨 혹은 미국 자산 운용사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의 지분보다 높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보유분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들은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에 나서 테슬라 주식을 떠받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7살 자녀 한 명을 둔 부부가 서울 자택을 팔고 월세로 옮기고 예금 23만 달러, 이 3억 원을 테슬라 주식에 올인한 사연을 소개하며 한국 젊은 세대 사이
테슬라 인기의 이면은 행복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의 경제 불평등을 보여준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나라인 한국에서 이 부자가 되는 티켓을 기대하는 이들이 테슬라 주식을 대거 모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현실적 방법은 주식,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테슬라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월급쟁이들 사이에 일종의 종교처럼 숭배하는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테슬라 팬들은 테슬라에 대한 강한 믿음을 의미하는 이 테슬람, 테슬라와 이슬람의 합성어인데요. 이 테슬람이라는 조어로 스스로를 칭합니다. 또 트위터 게시글의 마무리를 테슬라와 아멘을 합친 테슬람이라고 끝맺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열광했던 것은 테슬라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이 테슬라가 한국에 상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만에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무려 39,90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테슬라에 얼마나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전 세계 테슬라 전기차 물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테슬라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바로 옆 동네인 중국 난징에 초대규모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세워 이 테슬라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테슬라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는 처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를 주력으로 사용하더니 최근 들어서 결국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잡고 한국산 배터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론 머스크는 중국을 방문하더니 이 중국의 CATL 회장을 만났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의 무한한 테슬라 사랑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 배터리 1위 기업인 이 CATL 회장과 만나 테슬라의 최고 배터리 공급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CEO의 최근 행보를 봐도 이 테슬라와 CATL 간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CEO는 최근 중국 방문 일정의 첫날인 5월 30일 이 정위춘 CATL 회장을 만났습니다. 베이징의 한 호텔 로비에서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정 회장과 16코스 만찬을 함께하며 잠재적인 배터리 사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CATL과 미 텍사스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ATL 연보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으로 CATL의 최대 고객사였습니다. 지난해에만 테슬라가 CATL로부터 380억 위안, 약 7조 원어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CATL은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생산되는 이 테슬라 전기차에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터리 물량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한국 대신 중국산 CATL 배터리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LFP 배터리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생각하는 전기차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가격입니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싼 철의 비중이 높아 니켈, 코발트가 들어가는 3원계 NCM 배터리보다 20% 이상 쌉니다. 한국이 NCM 배터리에 주력한 사이 CATL을 위시한 중국은 LFP 배터리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머스크는 지금은 주행거리가 짧은 이 스탠다드 레인지 스트림 위주로만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델 3와 모델 Y 등 중형 전기차에도 LFP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배터리로 모든 모델을 도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머스크는 한국이 개발한 3원계 배터리가 아닌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을 휩쓸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120테라와트시 규모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가 61%를 차지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차이 씨는 배터리 업계가 LFP 배터리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중국 업체가 배터리셀 조립 과정에서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밀도를 높였으며 2020년 이후 LFP 배터리가 높은 가성비를 무기로 주류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국산 대신 중국산을 가장 많이 쓰겠다고 했던 테슬라가 갑자기 한국에 도와달라며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직접 써보니 품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디어 깨달은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중국산 배터리를 모두 빼버리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와 전기차 기업 간 협력에 금이 갔다는 소문이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컸습니다. 이 루머가 확산된 지난 5일 CATL 주가는 한때 5% 하락했습니다. 6일 중국 IT 매체인 IT지간은 5일 중국 산업계에서 CATL과 테슬라 간 북미 공급망 협력에 변화가 생겨 이 CATL이 북미 내 테슬라 전기차에 납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현지에선 일부 투자자들이 이 CATL의 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CATL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CATL의 주식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전 세계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오르는데도 혼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더욱 무성해진 이유는 CATL 제품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배터리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 법안 문제로 인해 미국 세관에 압류당했다는 루머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를 확실히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의 미국 합작 공장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이 두 사람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급해진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도와달라고 애원하게 된 것인데요. 이미 늦어버렸죠.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 현대차와 6조 원에 달하는 초대규모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했고 SK온도 현대차와 6조 5천억 원의 초대형 배터리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SK시그넷은 미국의 테슬라 충전기보다 무려 2배나 빠른 최첨단 충전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이 단숨에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 전기차 충전기 1위 회사로 등극했습니다. SK시그넷은 V2를 이용해 기아의 EV6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20%였던 배터리를 80%까지 채우는 데 걸린 시간은 14분 49초. 테슬라의 290kW급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약 25분에서 30분에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절반가량 시간이 줄었습니다. LG 구광모 회장이 캐나다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가 취소해버린 것도 캐나다에서 핫 이슈입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에 스텔란티스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법인이 배터리 공장 건설을 멈춘 행태를 비판하는 독자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자유당 소속의 기업인이자 정치인인 에드 하다드는 LG에너지솔루션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캐나다가 한국에 뒤통수를 친 것이 먼저였습니다. 캐나다는 바이든이 한국에 뒤통수를 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요. 유독 LG에너지솔루션에만 매우 적은 보조금을 다른 나라 배터리 업체가 캐나다에 공장을 지으며 막대한 보조금을 주자 도도 말고 딱 다른 나라 배터리 회사에 주는 만큼 똑같은 보조금을 요구하면서 이 공장 건설을 중단시켜버린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보복이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일반 KF94 마스크를 끼고도 살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10중 필터가 달린 마스크나 이 산소 탱크를 장착해야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황사의 주요 발원지 중 한 곳인 이 네이멍구 자치구를 방문해 사막화와 황사가 초래한 환경재해가 이 중화민족의 생존에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라고 이실직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중국의 공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제된 줄 알았던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지난해 말까지 홍콩 증권거래소에 내기로 했던 1조 9,700억 위안, 약 357조 원의 채무 구조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현재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기 시작했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부동산과 주식에서 빠르게 돈을 전부 빼가버렸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 국내 총생산 이 GDP의 약 4분의 1을 주택 시장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출도 폭락해버렸습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5월 중국의 수출액은 2,8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8조 6,6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나 폭락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공기에 중국 경제마저 완전히 박살나버리자 24억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14억 중국인들의 분노를 한국으로 향하도록 한 것인데요. 일부러 한국을 자극하며 한국과 중국이 싸우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중국인들이 한국에 혐한 감정을 갖도록 하는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한국 땅에 중국 군용기를 무단 침입시켜 한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와 동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오늘 자국 SNS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라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푸틴도 한국의 보복을 예고하며 한국인들을 대충격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이번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 4대가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위협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서해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정해둔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발간한 중국 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정한 연간 22테라베크렐의 약 50배 수준입니다.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0년 215테라베크렐에서 2018년 832테라베크렐, 2019년 907테라베크렐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더욱더 큰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한국의 서해로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지구 최악의 공기를 한국으로 보내고 이 바다 밑으로는 가장 위험한 삼중수소를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경제 보복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적대국으로 대놓고 지정한 대만. 중국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을 무려 26%나 한 번에 줄여버렸는데요. 한국은 대만보다 더 줄였습니다. 무려 27%나 폭락했는데 이 시진핑 정부가 국가 주도 아래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제대로 시작됐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한한령, 즉 한류 제한령을 다시 실행하려는 모습마저 나오면서 이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이 뷰티 면세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2주 넘게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막히고 한국 콘텐츠 공급과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제한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네이버 접속장에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타났습니다.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중국 교민들이 네이버 접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교민이 네이버에 원활하게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이 VPN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국 내에서 웹툰과 엔터테인먼트 등의 콘텐츠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 때문에 너무나도 큰 타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뷰티업계의 중국 매출 하락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내 거차오, 이 애국주의 소비 열풍이 나타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K뷰티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의 자리를 내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을 갖도록 유도하면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하원은 한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도전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되었고, 특히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사상 두 번째로 한국계 3선 의원으로 등극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지지하는 미국인 하원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하원 내에서 한국인의 입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하원에서 입법을 발의해도 이 상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즉, 한국인 하원 의원들이 한국에 유리한 법안을 미국 의회에 발의해도 상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상원 의원들의 모임, 이 코리아 코거스가 탄생했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6일 미국 상원 코리아 코거스를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댄 설리번과 토트 영, 브라이언 샤츠 등 다른 3명의 상원 의원도 이 단체에 즉각 참가했고, 다른 수십 명의 의원들도 추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꽉 잡아버린 한국. 바이든은 더 이상 한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아무리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려도 꿈쩍도 않던 미국.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하자마자 즉시 미국이 중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는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이 가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7년 사드 사태 때 미국이 아무런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중국을 한 방에 발칵 뒤집을 만한 엄청난 것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보복을 선포하자마자 유럽연합도 한국의 편에서 중국의 초강력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보복 발표 직후 나온 발표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요. 미국에 이어 유럽 전체에서 중국산 5G 통신 장비를 완전히 금지시켜버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화웨이 금지도 타격이 너무나 커서 파산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화웨이가 이번 유럽연합의 폭탄 발표로 더 이상 버틸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즉, 다시는 동맹국인 한국에 보복을 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